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29회. 오늘은 사연과 사연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대표입니다. 여기에 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박사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한수성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한수성님의 출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분이 공부를 하시는 사람이라 쇄도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특이하게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요청이 쇄도하고요. 남성 게스트가 나오면 뭐 그냥 별 반응 없이 그런 게스트가 있었구나. 악플이라도 달렸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박 박사, 카인 뭐 이렇게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이서영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한수성님까지 여성 게스트가 나올 때는 빠짐없이 출연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한수성님을 모셨습니다. 그 한수성님이 원래 전공이 상담 심리학 전공하셔서 저희한테 사연이 오는 것을 저희가 일단 한수성님한테 토스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사연 처리반?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홍 작가님이 소가 밭을 갈라갖고 시온님도 안 계십니다. 네, 시온님은 또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몸이 한 번 되게 아픈 날이 있는데 이번 주가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저희 사실 지금 저 빼놓고는요. 박 박사님과 한수님이 서로 몰라요. 초면이에요, 초면. 사실 이 녹음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실의 공기가 굉장히 웃긴데 이거 거의 아날람 1회 분위기인데 어떻게든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수성님이 상담 심리학 전공인데 왜 한수성님을 불렀냐? 토스 이전에 이제 저희 사연을 1회부터 쭉 들어오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사연이 처음에는 되게 가볍고 즐거운 거에서부터 점점 무겁고 이렇게 저희가 좀 처리하기 애매한 사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연을 저희가 그냥 이분들 관점에서만 보고 그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건 선무당에 사람 잡는 기분이어서 최소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쪽에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사연을 전문가가 한번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는 게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헛소리에서 우리의 커리어를 안 망치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 라디오 DJ나 그런 예를 들어서 볼륨을 높여라처럼 그 해적 방송하던 애가 상담 한 번 잘못해줬다가 그 사연자가 잘못돼서 그렇지, 맞아. 망가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영화나 얘기들이 꽤 있어요. 맞죠. 근데 상담자의 상담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상담자도 선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참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왜냐면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한테 보내셨겠나 싶어서 사연이 많이 밀렸는데 한수성님이 좀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가 참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냥 태무진으로 그냥 끝내고 이 사연을 모아서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이 처음부터 무거운 거 하기는 힘들어서 최초는 조금 이제 약간 좀 그나마 저희 사연 중에 그나마 덜 무게가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사연자 분께는 되게 심각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이걸 왜 제일 앞으로 배치했는지를 맞아요.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사연 1을 가보겠습니다. 자, 사연 1입니다. 아싸 여대생의 유일한 친구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22살 대학생 여성분이시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증세가 심해서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한데 그런 주제에 또 아웃사이더에서 이건 이분이 쓴 표현입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게 글을 되게 귀엽게 쓰셨어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여대생 모드로 한번 읽어주시죠.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날람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도 정리된 적이 많았기에 용기 내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22살 대학생 여자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컬투쇼 같은 느낌이에요. 네. 특히 학교에서 증세가 심해서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한데요. 그런 주제에 또 아싸여서 같이 다니는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특별히 도와준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얘가 게임에 빠져서 학교를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감정을 키보드로 치기가 부끄럽네요.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니 저는 혼자 다녀야 하는데 저를 혼자 다니게 하는 이 친구가 점점 싫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나도 학교에 오는데 네가 왜 안 와?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이라 티는 안 내고 혹은 못 내고 정말 가식적으로 밥은 챙겨 먹으면서 게임해 라고 하는데 참 현타가 오네요. 그리고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 오는데 평소엔 연락 안 하다가 학교에 오는 날에만 연락하는 것. 또 너무 얄밉고 싫어요. 이런 감정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참고로 일단 저의 연배 비슷한 분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일단 먼저 그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넣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들으면 약간 피식하셨을 거야.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 네. 좋게 말하면 귀엽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고민이겠니? 이런데 이분에게는 사실 약간 실존적인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공황장애까지 계신 분이 옆에 어떤 뭔가 의지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어쨌든 간에 한 대에서 밖에서 뭔가 생활을 해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너무 이렇게 뭔가 뭐 어려워 그럴 수 있지 젊음이다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당신은 꼰대. 저는 이제 그럼 오늘 꼰대 모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꼰대 모드로 얘기해 보시죠. 인생 길고 사람도 많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감정에 솔직히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공황장애를 좀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기는 게 공황이 딱 오고 나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있잖아. 아침에 집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그 길에는 숨이 계속 답답해요. 그래. 그러다가 친구들 딱 만나면 그때부터 괜찮아져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공황장애의 핵심이 공황 자체가 아니고 내가 공황이 한 번 오고 난 뒤에 그 공황이 다시 오면 어쩌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다시 올 것만 같은 순간에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그 불안감?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초반에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글을 자기 상황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또 이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쓴 글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왜 이분 말씀 중에 이 감정을 키보드로 치기가 부끄럽네요라는 문장에서 이분이 좀 된 분이다. 인격적으로. 왜냐면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니 자기는 혼자 다녀야 하는데 자기를 혼자 다니게 하는 이 친구가 점점 싫어진다. 그걸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 마음 자체가 드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라는 이 말씀을 자기 객관화가 꽤 되신 분이라서 그런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싫은데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좋거나 싫거나 하는 호불호의 문제. 그렇죠. 어떤 쾌불쾌라는 게 의도와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하자고 해서 좋아지고 싫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런 감정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요즘 저희 같이 옛날에 엉성하게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특히 예대는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엉성하다라는 게 뭘까? 영화 보고 공부하고 춤추고 놀고 뭐 이렇게 수업도 그런 거 일환이고 하는 애들은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없는데 요즘 세대 특히나 보편적인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면 대학교 생활하기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힘들죠. 아무래도 당장 1학년 때부터 취업진로처부터 가라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돌고 있는 대학 생활이니까요. 영화, 보기야 보지만 1학년 때 들어와서 나 이제 어쩌지? 라는 불안을 계속 안고서 4년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 예를 들어 95학번 예대 다닌다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그 친구 옆에 가서 게임해라. 어느 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좀 괜찮아지는 순간 이 친구에 대한 호불호, 미움, 싫음, 좋음 이 친구가 있어도 없어도라는 그 상태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그 집을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게임을 그 친구 곁을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류의 사람에게만 한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해서 제 생각엔 그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일단 우리 스페셜리스트는 좀 이따 주인공으로 등판하시고 우리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 저는 이제 완치는 없겠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이제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삽질을 했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일단 병원 가서 약을 먹어라. 병원 가라. 병원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이제 병명에 대해 인지가 있는 거 보면 아마
병원 한 번은 가신 것 같고 네. 병원 꾸준히 다니시면서 그 주는 약 있으면 빼먹지 말고 꼭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거에 이제 반야심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반야심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아픈 상태 때문에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상태보다 나아져야 돼. 고통스러워하는 내 상태가 다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도노점처럼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상태 자체를 그냥 아픈 그 자체, 아픈 건 아픈 거고, 이제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왜 보통 힘들다 그러면 안 힘들어지려고 그러고, 아플라 그러면 안 아플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말장난 같은데, 그게 저한테 엄청 그 순간부터 좋아졌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법륜스님 같은 소리. 아니, 진짜로 이거 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반야심경 다시 말하면 색지식경 공식밖에 기회가 안 나요. 근데 공자랑 이제 한자로 빌공자랑 없을무자가 참 많다.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해한 거의 핵심은 그냥 어쨌든 그 반야심경 내용이 대충 그런 식이에요. 이제 해석도 네. 여러 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라는 그 상태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아지려고 애쓰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건 거야. 나는 그냥 어차피 환자인데. 그냥 그 상태 자체를 고통은 고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픈 건 아픈 거고 왜 문제를 무시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거 그 무슨 환자의 5단계 뭐 그런 지금 느낌인데요. 네, 그런 분노, 부정, 네, 그렇죠. 수용 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좋아졌어요. 그게 제가 조금 이건 너무 TMI라서 좀 말하기 그런데 네. 화가 나요.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화가 맞아요. 나요. 진짜 분노가 맞아요. 치밀어 맞아요. 올라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서 진짜로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고 나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무슨 깨달음? 그 깨달음이 경부고속도로 내 차는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아요. 만남의 광장 지나면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과속딱지 한번 떼고 그런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고서는 이게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이제 개인적인 깨달음이라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제 본인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친구나 이제 어떤 꼭 친구 아니어도 자기가 몰입할 어떤 게 있으면 사실은 그 순간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되게 괴로워요. 일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문득 이제 약간 한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플까봐 다시 그 상황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아픈 건데 그냥 그러면은 이거 죽는 거 아니니까 사실 공황장애가 핵심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죽음의 공포에 숨이 막혀요. 근데 죽는 거 아니고 그냥 아프게 되면 아프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럼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아파지는 내 상태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셔야 사실 또 친구 꼭 그거 아니라도 아마 미운 다른 일도 있어요. 같이 반찬 뺏어 먹어도 밉고 뭐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먼저 집에 휙 가버려도 밉고 미운 건 어차피 무슨 일에도 미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그때 어떤 관계의 양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두 개를 연관 지으실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공황장애를 포함한 일상을 자기 혼자서 두려움 없이 꾸려나갈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거를 수 있게 되려면 자기 상태를 좀 호전시켜야 되는데 전문가 상담 꼭 받으시고 그리고 약간 그런 나아져야 된다라는 강박,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편해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애를 써야 돼요. 뭐 약간 애써서 나아지는 게 뭐 없고 뭐 사람이 뭐 노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꼰대 같지만 어떤 일은 애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애써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애는 써야죠.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픈 게 공포가 온다는 건 정말 10분 이해됩니다. 한번 여러 번 아파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맞아요. 조금만 뭔가 기미가 있으면 이 심기증 뭔가 뭐 온갖 종류의 그런 게 망상들이 막 찾아와요. 그거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코미디로 만든 게 우디 알렌 영화 보면 그렇죠. 우디 알렌 영화 그 제목이 뭐지 이게 그 한나와 그의 자매들이었나 보면은 그 심기증 걸린 우디 알렌이 나와서 죽음에 대한 생각 막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암 환자 아니라는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자기 모습을 조금만 거리 두고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느끼는 것만큼 물론 개인한테는 작은 일도 존재의 위협이 되는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큰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실 수 있으면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심기증 좀 있는데 그거를 제가 MRI를 찍으러 가야겠다 결심하는 순간에 그 돈 지출을 막아준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하우스라는 드라마. 하우스. 하우스님이 되게 냉소적으로 나란 사람에게 마치 말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 스캔으로 탈탈 털면 엄청 건강한 사람도 그 종양으로 의심되는 거 2-3개는 나오게 돼 있어. 대부분은 네거티브지 뭐라는 건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어쨌든 시간이 그때부터 10여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 이상이 없이 사는 걸 보면 그때 그 지출은 과소비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하우스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줬습니다. 네. 근데 저도 심기증이 있긴 한데 저 같은 뭐 상담 심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조금 더 자기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 근데 저도 심기증이 있어서 저는 근데 그냥 가요. 가야 할 것 같을 때. 아, 병원에? 네. 네. 근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면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래 나는 그걸 확인하러 가본다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거기서 정말 나오면 어쩌지? 네, 해서 맞아요. 못 가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건강검진 못 받고 있어요. 뭐 나올까봐 정말 무서워. 빨리 가서 빨리 보는 게 하루라도 빨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 박사님이 뭔가 이분이 애써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그래서 뭘 애써야 되지?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애쓰면서 노력해야 되지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사연을 처음 받고 조금 당황했던 건 사연에 있는 정보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분이 어떤 상태였겠다를 추론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마 설명하는 것 중에 오독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이분의 실제 상태에서. 아 역시 배우신 분다운 접근이네. 그러니까요. 논리적이야.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배운 사람다운 우리는 궁예잖아. 전근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렇겠거니라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전제를 까는 거 자체가 이미 지금 우리가 교양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무슨. 은혜롭네. 셜록 같네. 그래서 말할 말 까먹었네. 이래서 아저씨들이 문제야. 그래서 저는 이분 사연을 읽고 제가 너무 찌질하다. 이걸 추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셨는데 저는 이분의 감정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상을 영위해야만 하고 근데 그거를 하자니 옆에 사람이라도 내가 붙잡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 친구가 자꾸 내가 뭔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자꾸 탱탱불처럼 튀어나갈 때 짜증나고 얄밉고 답답하고 갑자기 미워지고 근데도 또 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한심함 같은 것도 섞여 있을 거고 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에 대한 구차함과 찌질함이 그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친구는 근데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아마 되게 전형적으로 무심한 네. 게임해야 돼. 네, 이해합니다. 아마 그 연락되는 날도 게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을까. 맞아. 근데 또 이분은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제가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이라. 친구는 무심하고 나는 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찌질하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평행선으로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럼 과연 뭐지? 내가 그래서 이 친구랑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나한테 필요한 건 이 친구여야만 하는 건가? 이 친구 외에 다른 사람도 있어도 되는 건가? 거기서부터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도 이 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 있다면 괜찮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에게는 이 친구 외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귀거나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죠. 성격이 그 반경을 넓히기 어려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나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여력은 없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답은 몇 가지밖에 안 남는 거죠.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서부터가 저는 애쓰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합리적이야. 되게 논리적이 설득됐어. 예. 근데 내가 말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나랑 좀 같이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는 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갈고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좌절도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애써야 될 건
이 당연한 좌절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볼 수 있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절과 힘든 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챙기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 위로를 계속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방법은 뭐지?를 고민하는 게 이분에게 애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맞는 얘기 같고, 그 듣고서 이제 함수성님 말씀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옆에 이제 뭐 친한 오빠라고 하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라고 하면은, 너의 아저씨. 너의 아저씨. 그럼 가서 이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수성님이 얘기하는 그게 좌절될 수 있다라는 것도, 왜 이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창피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창피만 하면 그건 좀 유쾌한 건데,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쓰린 거지. 왜 좀 진짜 마지막 답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답마저 틀려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서 백지 상태가 되는 그 기분이 아마. 그렇죠. 그리고 이 대화를 요청할 때 정말 유명한 팁인데 대화 말하기의 주어를 무조건 나로 삼는 I 메시지. 그러니까 너가 나와줬으면 좋겠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나는 너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 이러이러한 점이 나를 너무 안심되게 해줬어. 그래서 나는 너가 나랑 학교를 좀 자주 같이 다녀줬으면 했어. 라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이의 청자가 너로 지칭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뭐뭐 했어로 시작되는 I 메시지가 대화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 꿀팁인데. 역시. 이 사람 배워야 돼. 그러게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싸울 때에도 너가 이래서 이랬잖아 보다는 너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땠어 라고 말하면 화가 아니라 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저 이거 상관에게 쓰는 건 어떤가요? 제가 과장님, 상무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장군님께서 작전을 명령하신 바람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겁먹었어. 장군님이 진격을 외쳐서 제가 겁먹었어. 너 집에 가 이러실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힘내시고요. 힘내라는 말이 뻔하지만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야지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 대학 다닐 때 네. 제가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그랬어. 그 사람 인생이 뭘로 바뀌는 거냐고. 네. 의지로 바뀌는 거냐고. 아니래. 습관으로 바뀐다고. 너 당장 네 의지로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나올 수 있어. 이랬는데 아무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라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의지로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못 바꾼다는 소리잖아. 어떤 건 의지로 바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일들은 의지로 안 되든 되든 의지로 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라.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10년 차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자, 사연 2부터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생겼어요. 제목, 오빠와 투명 인간으로 지낸 여성분, 부모님은 왜 우리를 방치했는가? 제가 14살, 중1 때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에겐 3살 차 오빠가 있는데 어느 남매가 그닥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과자 뺏어 먹고 욕하고 싸우지만 부모님한테 거짓말할 땐 잠깐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예요. 어느 날 오빠한테 mp3 기능이 있는 전자사전을 빌렸는데 샤워하면서 노래를 듣다가 망가뜨렸습니다. 너무 미안했지만 원래 사과하는 사이가 아니라 민망하고 머쓱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오빠는 며칠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전자사전을 AS 받아 고치고 제가 먼저 말을 거니 다시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또 전자사전을 빌려서 망가뜨렸습니다. 오빠는 다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오빠에게 두 번째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 뭔가 자존심이 상해 저도 끝까지 사과를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서 오빠한텐 내가 전자사전만도 못한 건가 서운했고요. 몇 개월을 투명인간처럼 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오빠 생일에 엄마를 통해 피규어를 선물해. 엄마를 통해 선물했대요.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오빠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요. 그렇게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2년을 살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 부모님 우리가 2년 동안 투명인간 생활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걸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우리가 투명인간 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똑같았습니다. 왜 너희 서로 말을 안 하니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알아서 우리 밥을 따로 차려줬어요.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알아서 오빠 방에 밥상을 배달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웬만하면 같은 밥대를 피했고요. 내가 주방이 없을 때만 식탁에서 밥을 먹는 오빠를 보면서 참 기분이 구렸어요. 그래서 제가 16살 중3 때 가족 모두 앞에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오빠는 콧방귀를 뀌었고 엄마는 아무 말도 없었으며 아빠는 앞으로 서로 말 안 하면 혼낸다며 갑자기 본인이 크게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아빠는 그렇게 화를 냈으면서 그 후에 우리가 안 바뀌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시기가 저에겐 큰 상처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젠 저도 투명인간 생활하는 게 편했어요. 거슬렸던 건 꼭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내가 내 방이 아닌 거실에 있다거나 오빠 눈에 띄면 의도적으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내 착각인가 했지만 7년간 꼭 내가 혼자 있을 때만 그랬어요. 나중에 의도적으로 그런 게 맞다고 하더군요. 이젠 정말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고 오빠를 진심으로 증오했어요. 더 이상 같은 집에 살기가 끔찍했어요. 능력이 됐으면 진작 독립했겠지만 상황이 안 됐어요. 21살 어느 날 새벽에 오빠한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네 고집대로 너는 끝까지 말 안 걸었다. 내가 먼저 말 건다. 만족하냐? 그깟 전자사전 2번이나 망가뜨려서 정말 미안하다 됐냐? 이제라도 서로 악감정 버리고 문 쾅 닫는 그딴 짓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 건지 계속 이따구로 살 건지 네 의견 따를 테니 오늘 내로 답장해라. 정말 기대 없이 터뜨린 건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말 걸고 싶은 적 많았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아무튼 오빠랑은 잘 풀게 됐습니다. 투명인간 세월이 있으니 지금도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악감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찝찝함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7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혼자 해결할 때까지 엄마 아빠는 왜 방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말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예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방관했다기엔 적어도 제가 보기엔 여유로운 생활이었고요. 우리가 부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평범한 집이라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논리론 이해가 안 돼요. 청소년 때는 내가 유난인가, 나만 이런 생활이 이상한가, 힘든가 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해요. 당연히 상담도 받아봤어요. 근데 저 혼자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절대 상담 받으러 안 가요. 자기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담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다 포기했고요. 결혼 생각은 없어서 빨리 취업해서 돈 모으면 다 연 긋고 독립하고 싶어요. 요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가끔씩 뭔지 모를 억울함, 울컥함이 올라와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해결법을 달라고 보내는 사연이 아닙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듯 능력이 되면 부모님 면 긋고 혼자 살 겁니다. 아날람이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날람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작은 사건으로 형제가 다퉜는데 왠지 좀 왜 그 타이밍을 놓칠 때 있잖아요. 네. 서로 말을 건네는 그런 타이밍을 놓칠 때 있는데 그 타이밍 놓치면 사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쵸? 이게 네. 형제끼리 벌어져서 그런데 성장기 때 학창 시절에 반이 바뀌고 짝이 바뀌고 학교가 갈리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되게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살짝 어긋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네네. 되게 큰 먼 길을 가게 만들죠 서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어쨌든 자기 스스로 그분 당사자 오빠와 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의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치했는가. 그렇다라는 건 이분이 제 생각에는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 중에는 어떤 그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어의 뜻으로서의 정상 가족, 네. 정상 형제, 정상 남매로서의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데 그 그림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왜 부모는 이걸 적극적으로 교정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 위화감을 느낀 상태로 너무 긴 시간이 방치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이 들고 그것 때문에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화가 난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런 종류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이제. 늙었네. 네. 됐어. 가물가물한데 다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고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사춘기나 이럴 때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이 때 세계는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이랑 학교가 다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세계 하나가 어디가 잘못됐는데 이거가 잘못된 거를 나는 되게 고치고 싶거나 고쳐야 된다는 마음에 애가 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는데. 근데 애가 타. 근데 그 상태를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은 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짐작.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랬었구나를 내가 더듬어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가 일반적인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중요한 일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어른 입장, 지금 부모님 입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어떡하지. 근데 이 아이가 느끼는 위화감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연자분께서 엄마 아버지한테 울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부모님 눈에는 그냥 사춘기 애가 갑자기 별거 아닌 일로 되게 슬퍼하는구나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그랬다라 어떤 입장이었을까 뭐 섭섭함이 없을 텐데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좀 더 그래도 그 상황을 납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런 감정은 그 나이 때였으면은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100% 이해되진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다 지금 이 얘기 듣고 생각난 건데 박 박사 말을 좀 보충해서 네. 나도 어른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은 아마 어른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지금 이분이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라도 문자를 보내서 오빠랑 풀었다잖아요. 그런 걸 예상했다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그 긴 시간의 흐름 중 어쨌든 너희들은 내가 죽어도 서로 안 봐도 남매라는 그 상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호적에서 파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냅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냅뒀다라는 게 그럼 뭐 너희들은 언젠가 풀어질까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체감이 안 돼서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안이 좀 길어졌지만 그거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풀었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좀 이제 사연자분이 섭섭하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대부분 사실 남매들이 이러거든요. 이게 초반에 썼지만 남매들 그런 남매다. 근데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이거보다 더 사이 안 좋은 남매나 형제들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위화감을 느끼기보다는 이게 왜 보면은 서로 욕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런 분위기의 남매 형제들은 되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이분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성정이 곱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드는 게 이게 잘못된 상태고 교정해야겠구나라는 압박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느끼면서 자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거를 교정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개새끼 이러면서 욕하기가 더는 경우가 사실은 저 학교 다니면서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정상이라는 그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교정해야 될 상태였는가라는 사실 그런 약간 강박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이 읽으면서 정말 여러 번 읽었거든요. 받았던 사연들 중에. 근데 그 이유가 좀 길었어요. 다른 사연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엔 이 사연의 미싱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 포인트는 본인 사연자가?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시점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실제 이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엔 제가 느끼기엔 사실관계적 정보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배운 분의 접근법. 일단 접근부터 감동적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쩌면 사연자분 들이엔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 가족들은 평소에 무슨 대화를 하지? 어떻게 대화를 하지?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면 위에서 다루나? 뭐 문제가 생겼고 엄마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어떻게? 라는 대화들을 어떤 식으로 나누지가 일단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빠랑 오빠의 전자사전을 먼저 빌려서 한 번 망가져서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빌려서 또 부주의하게 했었던 이때 그 사연자분의 어린 그 행동? 그리고 또 사연자분 또한 부모님이 나와 오빠의 문제를 수면 위로 다뤄주지 않음에 화를 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또한 오빠에게 사과를 했던 최초의 방식이 굉장히 우회로의 접근이었다는 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등 제가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엔 정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사연을 읽어나가면서 이분이 느꼈던 고통이나 화에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까지 아직도 증오할 만한 일인가? 라는 물음이 저한테 처음 떠오른 거예요. 박 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사연이 예술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바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아닌데 어느 포인트에서 뭐가 살짝 어긋나면서 그 관습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섬세하신 분인 거예요. 되게 엄청 섬세하신 분인 거고 되게 예민하신 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하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본인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글 보면서 느꼈는데 글이 되게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 약간 이제 사연이다 보니까 편하게 쓰셔서 그렇긴 한데
그 자기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고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얘기 전개하시는 방식이. 근데 그 방식 정돈은 잘 돼 있는데 불구하고 한수성님 말씀은 그게 본인 기준으로만 구술되어 있다 이 말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술 영화 같았어요. 그렇죠. 되게 미묘한 문제, 되게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묘하고 섬세한 나의 감정이 어떻게 틀어졌는가에 대한 순간들은 있는데 그 순간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 감정이 틀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건 있는데 왜 틀어졌고 틀어져서 나는 뭘 했지? 들이 뭔가 제가 느끼기엔 좀 어려웠어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부모님은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한데 쎄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에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 아시는 것도 생각만큼 많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보량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보량이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소통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필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그 사람 자식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포인트라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으시는 거, 뭐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분과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미묘한 부분에서의 어떤 뭔가 빈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위화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왜 이게 뭐 역도 참이라고 왜 또 그게 또 어느 순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른들이 되는 과정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한 수천 번 걷다 보면 어른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 어른이라는 게 뭐 꼰대처럼 어른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어른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무뎌진 어떤 종류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생명체가 얘기하는 게 흔히 말하는, 제가 예전에 제일 약간 감동적이고 약간 그러니까 신선했던 기분이 뭐였냐면,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뭔가를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요즘 특히나 좌식 생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책상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엎드려가지고 뭐 글을 공책 같은 데다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감각이 너무 오랜만에 해본 거야. 그렇지. 나이 들고 저기 몸이 유연함을 잃으면 안 하는 자세죠. 이 눈높이에서 본 게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바닥의 색깔, 이거 어렸을 때 이게 하나하나 관찰했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저렇게 천장 무늬가 저래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나한테는 정말.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신경 안 쓰잖아. 근데 그래서 뭐 어른 돼서 그게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나는 약간은 판단을 좀 멈춰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과 연을 끊는 건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부모님과 연을 끊기 전에 이미 판단하셨잖아. 부모는 나를 방치했어. 나를 뭔가 양육의 의무에서 나한테 해줘야 될 의무의 일정 부분을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니 당신들과 나는 더 이상 뭔가 연을 갖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조금만 유보해보라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입장처럼 그런 연배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미궁으로 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어른의 마음도 있어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좋은 말 한답시고 성희롱하는 계자씨들의 한 절반 정도는 그렇죠. 자기 깐에는 좋은 말 한다고 했다가 자기 깐에는 이 여성이 자기를 좋고 더 나아가선 존경하는 남성 혹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봐주라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했는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이 사람이 살아온 연대기에선 그게 고작 그딴 거밖에 배운 게 없다 보니 이제 그렇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이 부모님의 상태가 저도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전 조금은 판단을 조금 멈춰보는 게, 연을 끊고 사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행동이니까. 근데 내가 이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어디에 이제 카테고리에 마음에 어디에 넣어놓을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연락 안 할 사람? 너 차단? 만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템포 정도는 폴더 바깥에 좀 빼놓은 게 어떻겠는가. 난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을 끊는다고 하셨는데 뭐 연을 끊고 안 끊고를 떠나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하시고 나면 그때 되면 사실은 약간 부모님에 대한 이런저런 감정들이 다
좀 약간 희석이 되실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삶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가 되게 지금 크게 다가오실 텐데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일구면 꼭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자신한테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뭐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독립적인 자아가 돼서 뭔가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좀 뭔가 그 삶의 여러 국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자기가 느끼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이제 되게 옛날 어른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분들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그 인식의 폭이라든가 뭐 이런 처리 용량이 컴퓨터식으로 하면 데이터 처리량이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그런 종류의 뭐 미움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희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려면 이분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는 정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된 상태가 됐을 때인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아직 그게 아무렇지 않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린 시절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내가 아직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서운하고 억울했고 분했던 그 어린애가 아직 내 안에 너무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리해. 예. 근데 그게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내가 억울하고 화나고 서운하고 분했던 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현재를 그렇게 갉아먹는 고통이기까지 한가. 그거를 공감해 보려고 했을 때 저는 내가 힘들 때 부모가 나한테 뭘 해주길 기대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당황했을 때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길 원하잖아요. 특히 부모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 라고 진정시켜 주길 바라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 진정이 때로는 일반 뭐 정상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한데 일반적으로는 너네 그 전자사전 내가 다 갖다 버릴 거야. 빨리 화해해. 이런 식으로라도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선 그렇죠. 네. 예. 근데 보면 이분에게는 그런 어떤 거친 형태의 진정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뭐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보의 부족이었든 뭐였든 저러다 풀리겠지 하는 마음이겠지였든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들이 이분에게는 별로 부모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생각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로까지도 발전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너무 서운했구나. 그게 그렇게 서운했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저는 1차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어린 시절의 나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했는지.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누구는 5만큼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10만큼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럼 5에서 10, 그 갭이 나는 왜 있었던 거지? 내가 뭘 원했던 거지? 그 어린애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걸 원했나라고 단계로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좀 설명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마주해라. 네.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게 화났다고요 밖에는 말을 못 하겠어요. 화가 나셨던 거군요. 그때 그죠? 하는 식으로 그때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하면 뭐 엄마가 나한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뭐뭐 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당신이 사실 원했던 건 오빠랑 화해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필요로 했던 거군요. 이런 대화들이 사실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 둘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게 지금까지도 어쩌면 나를 뭔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저도 상담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 사연에는 보면 상담을 받았다고 돼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저 혼자서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인트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이론이 저도 되게 어려운 이론이라 정확히 설명을 드린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론 나왔습니다.
띠어리. 띠어리. 너무 어려운 띠어리라 저도 부분만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의 그건 그거예요. 부모님은 실제 존재하는 세계의 외부 대상으로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 실제 대상을 내부로 가져와요. 우리 안에 부모님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부모님의 총체는 너무 많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그중에 몇 가지들을 기억해요. 몇 가지들을 끌어와서 내 안에 다시 담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안에 담긴 그 부모는 실제 부모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위상의 차이를 줄이거나 네. 그런 종류의 오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를 줄이는 것 자체가 그쵸.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그게 말씀이신 일종의 거잖아요. 통합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화해를 맺어야 할 대상이 아마 실제 세계의 부모님은 절대 상담 안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절대 상담 안 받으실 거고 변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지? 했을 때 한 사람이 더 남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 대표님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거라는 말로 치환돼서 설명이 되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 엄마, 아빠,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보는 거. 나 눈물 날라 그래. 되게 예술 영화. 근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됐을지가 제가 염려가 돼요. 사연과 솔루션이 너무 예술 영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나 지금 흑백 영화 하나 본 거. 약간 저 베르이만 영화 본 것 같은 기분이 좀 맞아.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느낌 어느 정도냐면 베르이만의 여기 후기자 가을 소나타. 네, 맞아요. 그 딸이랑 어릴 엄마랑. 때 볼 때는 이 베르이만 그 가을 소나타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지,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을 소나타 최근에 어디서 이거 가을 소나타 최근에 어딘가에서 했었어. 케이블에서. 그걸 중간에 봤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정말 지루했거든요, 방에서. 일단 왜 싸우는지를 그러니까 리블만이라는 배랑 그 잉그리드 버그만 아시죠? 그 옛날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엄마예요. 근데 둘이 막 피아노 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날선 대화를 하는데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화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저렇게 울면서 막 저럴 일인가 싶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한수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상담 내담자라고 표현하죠. 네. 보통 내담자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오신 내담자분과 직접 말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 속에서 어떤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 사연으로 부족하니 방법론적인 것만 살짝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들으실 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아마 부모님은 상담을 안 받으시러 갈 거고 문제 자체는 이 사연자분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이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에 있는 부모님들 과거에 나와 내 머릿속의 부모님들과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화해라는 말을 그 과정에 안 되면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종이 인형이랑 노는 거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화해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좀 내 심상으로 내 기억으로 존재하는 어떤 지점들을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뭐 이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해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이 어딘가의 지점으로 되게 무뎌지는 느낌으로 약간 이걸 어떻게 형상화, 좀 더 구체화, 형상화 시켜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당신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신을 용서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의 상태로 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이해와 용서도 아니고 이해와 그냥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와 어딘가에 막 새꼭지점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 어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결국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느낌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이게 상처도 되지 않지만 더 이상 어떤 내가 또 이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극한을 바라면서 그 기대가 또 다시 상처라든가 기대가 좌절됨으로써 오는 무언가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연을 보면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 나이 든 사람과 아저씨가 꼰대 같은데 전제를 자꾸 깔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혼내는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최대한 착하게 해봤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을 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저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삐졌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삐졌다는 얘기야. 부모님한테 삐졌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하고 연을 끊게 될 때는 부모님하고 아무런 뭐가 없을 때
그냥. 그래서 연 끊어지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끊어지겠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거 있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성인 될 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죠. 어렸을 때 왜 힘이 네. 보통 특히 사내 애들이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어른과 거의 동급의 힘을 가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 되잖아요. 왜 아빠랑 팔씨름 이겨보겠다는. 근데 나중에 되면 왜 하다못해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양반이 잘 때 내가 비계로 누를 힘 정도는 있어요. 이제는 진짜로 죽이겠다 맘먹으면은. 네. 근데 어릴 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그러다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 비계로 눌렀는데 콜록 기침 한 번에 나가 떨어진다고.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 진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였던 부모님이 그죠? 나한테 점점점 내 삶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로 이렇게 연관된 무언가가 사실 경제적으로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 거잖아. 이게 되게 폐륜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은 그래도 내가 사람 된 도리로서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어떤 듀티, 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서 저분들이 편안해지신다면 그것이 나 또한 좋지 아니한가 하니까 하는 일들인 거지 막 절실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폐륜화 같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폐륜처럼 들리냐면 사회적으로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 그 윤리 베이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금 박 박사가 말씀하시는 건 저도 말씀드린 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놓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문제로 치환해서 고통받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상태도 있다. 맞아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 지금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 상태로 연을 끊잖아요. 이건 연만 끊었다 뿐이지 그 영향 아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맞아요. 박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보엠 편에 고스란히 제가 그런가요?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선 기억을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이참에 여러분 보엠 편을 다시 기억이 무의식에 나와서 또 입으로 또 이렇게 역시 사람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더 구체적인 도움은 제 생각엔 그 우리 한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론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상담도 그거 맞죠? 상담도 이 상담이 가는 길을 내담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상담도 보통 상담 한 10번 받으라고 했으니 10번 받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100 정도만큼 크다면 어떤 상담에서는 문제가 100만큼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끝날 수도 있고 30회기를 했어도 어떤 상담에서는 문제가 100만큼 있었는데 20회기를 통해서 5만큼 찾았다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도 저는 한 번 받았다라고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담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 공황장애 때 저 선생님이 되게 시크하신 분이었는데 참 잘 만났다 싶은 게 그분한테 그분이 저한테 계속 한 얘기가 나아지려고 계속 이제 내가 너를 어느 날 갑자기 낫게 해주진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셨어. 근데 저는 처음엔 이분이 시크하시구나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아까 돈호점수 스님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거지. 이 선생님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는 뭐냐면 약이든 상담이든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내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는 앞으로 나아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야. 네 의지가 있어서 나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 상태는 그냥 바닥으로 내가 떨어지지 않게 그냥 약으로 커버를 쳐줄 뿐이지 그냥 이 상태 그대로다. 네가 나아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첫 상담 때부터 했던 건데 내 그 말을 1년 있다 깨달았어. 맞아요. 상담에서도 상담자가 홀딩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담자를 버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아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통 이제 병원 가면 의사니까 낫게 해줘. 잖아 보통은.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이 너무 지금 거하게 났고 어른이 돼서도 그게 안 내려가는 중인데 내가 탈이 왜 났지부터 시작해서 한 번쯤 단계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상담이 뭔가 아주 괜찮습니다. 깐느 가야 될 거. 저희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람 녹화본을 깐느로 보내려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3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가족 유전자 축복을 받아 탈모 사연은 아닙니다. 저는 탈조선을 시도하고 싶어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워킹 홀리데이가 이게 일정 기간이 있는 거죠? 네. 워홀 비자가 있지 않나요? 네, 1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오셨으니까 언제 다시 오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탈조선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저는 경북 구미 출신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분의 출신지죠. 근본 있는 곳에서. 그럼요. 이게 이 구미면은 그래도 그 건국 60년사에 우리 건국 한 대략 6, 70년사에 로얄 로드 아닙니까?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럭저럭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들어가 입시 전쟁이라는 것을 겪으며 이 입시가 끝이 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일명 현타가 왔습니다. 이건 현타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삶의 고민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자아를 찾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 후 공부를 완전히 놓게 되고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전역 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너무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선에서 벗어날 경우 넌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택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촘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 말에 의하면. 외국인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곳에서 정말 꿈같은 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영화라는 예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가 되는 거야. 말 놓을게. 너 몇 개야? 일본이란 나라를 선택한 이유도 일본 영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일본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첫 현장 경험은 큰 행복감을 느끼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스스로를 재미있고 다양한 환경들에 노출시킨 뒤 단단히 만들자라는 생각과 일본인들과 일하는 방식 차이에 저항감이 느껴져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한국으로 5년 만에 다시 귀국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의문점입니다. 예체능을 하던 친구가 지금은 타이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오랜 시간 같이 커온 친구들은 취업과 공무원 준비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구미는 지역의 특성상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몇 달씩 단위로 옮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같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 지금의 삶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 각자의 인생이 좋고 나쁜 뭐가 더 정답이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유신 정권 이야기를 전부 듣고 구미에 사는 저는 저의 친구들만 이런 획일화적인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신 정권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전 국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에픽에 나왔던 퍼스트맨들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아직 이어져 있는 것인지 아날람 여러분들의 저희 20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연은 네. 정서에 대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읽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긴 근데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분의 핵심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 20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는지가에 대해서 오히려 한수성님은 저희보다는 가깝잖아요. 동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해봤자 이분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저씨들 아줌마들 얘기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좀 더 우리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어떻게 느끼는지 이 고민에 공감하는지 어떤 건지 좀 그게 더 이분에게도 효과적일 거,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고 좀 더 들으시는 분에게도 좀 다른 얘기가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동시대 사람이니까 제가 뭐 이 대표님처럼 구한말 이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공감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저는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됐다는 게 획일화적인 생각이라고 표현되신 부분에서 그게 왜 획일화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라는 거에 저는 의문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담을 하거나 만났을 때도 느낀 건 진짜 절박하거든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하고 공시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가 저한테 전염이 되고 저 또한 그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이기도 하고 세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일화적인 생각이라고 표현되는 게 저는 그 미시세계에서의 그 개별의 그 고민을 알기 때문에 살짝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획일화적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느낀 이 획일화적인 생각이라고 대표되기 위해서 그냥 뭐 부모님들이 얘기하기에 뭐 대기업 들어가서 적당한 기업 들어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뭐 중산층 정도로 사는 삶 정도로 표현되는 수준의 목표가 있어서 걔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느껴져요, 저는. 저는 그 질문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희 의문점이라고 말씀하신 이 다음 단락이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이분은 자기 생각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현타를 느껴서 이게 좀 다르게 살아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이제 일종의 유학을 하신 거잖아요. 일본에서 영화 하고 싶다 이거. 근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소수고 이제 본인이 소수
상대적인 소수로서 이제 좀 약간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선택을 해서 살다가 굼이 이제 좀 더로 돌아오니까 좀 더 답답했겠죠. 아마도 그 동네 분위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친구들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에 만족하는 거 보니까 좀 의아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세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글 쓰신 분이 본인이 알아셔야 될 거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맞아요. 걸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근데 그분은 그 네. 다음 얘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야, 팔자 좋은 줄 알아라라는 말로 들려서 그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팔자 좋은 줄 알아라는 말로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하나씩 갔을 때 문제는 그게 획일적인 삶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지. 예리하십니다. 예, 그 없는 거지. 네. 그분들의 삶 자체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이런 이렇게 뭐 퍼스트맨 이런 아날람 과거 사연들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네. 없이 어느 시대에나 삶은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나 삶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먹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이유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거를 갖다 뭉뚱거려서 이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삶에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세대가 원래 그런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는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혹은 본인한테 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나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납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의심을 해서 본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면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네. 저는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건 이제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사연자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잘난 체 한다라는 의미 가치 판단의 엘리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을 흡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서구에서는 한 100년 전에는 진짜로 흔히 말하는 왜 우리 재벌 아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제왕교육 받을 때 봤던 거시적으로 보고 세상을 견문을 넓히는 방식이 그런 류의 프레임으로 짜져진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뭐 제왕교육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이론가들이 짜놓은 어떤 것들의 그 흔히 말하는 교육의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을 크게 거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틀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떤 비전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들이 잘 보지 못한,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 큰 맥락,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엘리트의 사고방식인 것인데 이 엘리트의 사고방식이 현실에서 맞닥뜨려졌을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철인 정치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방금 박 박사가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엘리트 의식은 절대 개개별의 그 미시적인 사안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통찰은 어디서 온 거냐면 수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수백 년에 걸친 데이터를 자기들 스스로 누적해오면서 보아왔던 거대한 파도를 언어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그 안에 파도 안에 미토콘드리아, 플랑크톤과 새끼 거북이가 어떻게 쓸려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그 흐름을 보고, 근데 본인도 이제 사신 인생이 짧은데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이 배운 이런 프레임이란 건 최소 전후 세계 한 100년의 지성사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특별히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책을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렇죠. 한국 교과서에 다 그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전후 100년의 서구 지성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지성으로 바라봤을 때 짧은 인생에서 옆에서 짧은 인생을 서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선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것들 무슨 거대한 역사가 그걸 묘사해 주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뭐 어른들 표현 민초의 삶 이런 거 표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건 벽조 홍명희가 그 임꺽정 쓸 때나 쓰는 거지 그런 걸 조선왕조 실록에서 쓰냐고요. 홍명희처럼 이렇게 뭐 임꺽정 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분이 이제 아날람의 에피소드 특히 유신이라든가 퍼스트맨이라는 걸 듣고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게 미싱 링크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얘기 흐름에서 현대사를 이해하고 이제 현재 한국인들이 정신 구조가 뭐에서 연원하는가를 이해하려고 미싱 링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현대 한국 근대사에서 지금 언급되어진 것들은 그나마 많이 이제는 뭐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봤자 어쨌든 그래봤자 거대한 거라고요. 5.18이니 그런 것 5.18, 5.16, 뭐 박정희, 뭐 전두환, 노무현 이런 식인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그 일반인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퍼스트맨에 얘기했던 그분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파운딩 파더가 되셨고 그 파운딩 파더가 이제는 노년 빈곤에 휩싸이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 미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이 어떤 뭐랄까 획일적인 하나의 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획일적인 흐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세계가 흔히 말하는 산업공상이든 뭐라 그러죠? 그런 경제 위주의 뭔가 이렇게 먹고사니즘의 그런 획일적인 흐름이 이 세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획일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근데 그 흐름이 뭔지를 깨닫고 난 이 흐름을 나에게 만약에 이 흐름이 부조리하다면 나는 이걸 뭐 분연히 깨어나겠어. 혹은 이게 부조리하니까 뭔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틈을 못 가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못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획일적이거나 그 사람이 아둔하거나 미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사연자가 엘리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사연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친구분들이 살아가는 일반인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작은 가게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라든가 할 때 작은 가게에서 살 때가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면 나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 저분은 힘들지만 참겠지? 근데 참기만 하는 걸까? 정말 아무 보람은 없는 걸까? 어떤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연자에게 필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떤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표현을 그쵸? 좀 쓰기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저나 이제 이 대표님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 뭐 예술한답시고 뭐 창작한답시고 이렇게 힙스터 흉내 내고선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왜 나를 훔쳐합니까? 왜 나를 훔쳐요? 왜 자기 고백에 나를 묻히고 들어갑니까? 혼자 죽긴 싫어서. 이거 참 웃기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연자분을 나무라는 것처럼 됐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글을 쓰거나 뭐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그런 생활인들의 감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게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감각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심지어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평생 한 게 뭐 투쟁하고 어쩌고 말로는 뭐 민초들의 삶을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의 삶은 대부분 대학교 다니면서 이론 교육 받고 그 다음에는 운동가나 활동가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물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기 뭐 예를 들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모질고 싸나워지는지 혹은 이익 앞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게 마음이 약해지 이런 종류의 감각들을 되게 관념적인 도덕률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리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한국형 천민자본주의 난 어릴 때 천민자본주의란 말을 갖다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한국은 천민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자본주의는 원래 그래요. 전 세계 안 그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한국만 특별하게 천민자본주의요? 자본주의 체제에 떠나서 이득과 이득이 네. 이익과 이익이 만나는 순간은 그걸 천박하게 바라보려면 천박하죠. 끝도 없죠. 그러니까 호의로울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진보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식의 것들이에요. 자한당 나갑니까? 저요? 미래대표입니까? 근데 이제 보수적 엘리트들의 시각은 또 다르죠. 거기서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지라는 보수의 악덕이 있어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의 악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그것도 마찬가지 엘리티시즘이에요. 그것도. 근데 장사미사들의 생활인의 감각들에 대해서 저들이 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관념적인 그 서구와 동양의 1만 년 지성사를 아무리 엑기스를 공부해서 이런저런 교양의 세례를 받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들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에너지, 얼마만큼 에너지 쓰고 저 사람들은 뭐에 기뻐하고 뭐에 행복해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돋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역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나에게 너무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선에서 벗어날 경우 넌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 말은 맞고도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그 어떤 이익을 서로 간에 어쨌든 합의해서 보전하고 서로 간에 어쨌든 서로 죽이지 말고 어쨌든 뭐 번 거는 번 거대로 가져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 그 합의의 공동체를 점점 키운 것의 최대치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떤 정의로운 전체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정의가 없어요. 내가 만들기에 따라 나른 거고 국가가 어떤 정의로운 무엇을 나에게 해줄 거다. 예를 들어 그 두 번째 사연이 부모님처럼 네.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줄까라는 식으로 국가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너무 남들과 같은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근데 이것은 도덕과 상관없이 정해진 거예요.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에게 이런 지형과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삶의 태도라고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합의해왔다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요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뭐 이른바 너무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고깝거나 너무 이렇게 저항적으로 들리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굴러왔구나. 이런 합의체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 경우 그러니까 이 선에서 벗어날 경우 넌 틀린 것이다라는 말은 방금 앞에 말 나에게 남들과 같은 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만약 국가가 요구한다면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따라오는 말은 당연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 국가가 너에게 이득을 보존해 줄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넌 틀린 것이다라고 말해 준다는 거. 근데 그렇다면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어딘가라는 거는 어디쯤에서 받아들이기 힘드냐는 거지. 왜냐하면 국가는 정의로운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익의 결사체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같은 남들과 같은 삶을 뭐 이거 사실 노래 가사잖아요. 옛날부터 하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대중가요의 되게 단골 가사였죠. 남들과 같은 삶을 강요하지 마. 어서 들어본 것 같지. 멜로디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압력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사실 제가 젊은 것 같아요. 난 랩으로 딱 떠오르는 거. 멜로디 안 떠오르는데 힙한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힙해졌어. 그거는 어느 세대나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 말씀대로 뭐 어떤 제도라든가 체제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이런저런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회 재생산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고 그 재생산에 봉사하지 않을 경우 그거에서 벗어날 경우 페널티까지는 아니어도 이득을 볼 수는 없죠. 그죠. 이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국가나 체제라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그 어떤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유도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반발심을 느끼는 것 또한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나쁘다 좋다 한국은 왜 이럴까라고 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체제나 그런 종류의 압력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체제의 속성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득을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건데 여기에 대해 그 체제가 나한테 이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근데 그럼 그게 당연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을 안 해서 잘렸다라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나를 계속 고용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나한테 이득을 안 주면 이게 공정거래 페널티인 건지 혹은 나를 너무 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충분히 이익을 얻을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졌다면 거기에 그런 것인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젊은이들이 반항을 하면 그걸 옛날엔 때려잡았죠. 네. 옛날에 이제 전근대에서는 때려잡았죠. 훈장님이 때리고 이게 이제 때려잡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의 그 발전과 재생산, 4~3세대 재생산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하면서 옛날엔 딴따라 취급받던 것들이 그 체제 안으로 포섭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베네핏들을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고 그런 종류의 이제 그걸 벗어났을 때 옛날에 여기서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을 말하는 거. 그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나아진 게 있어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되게 당연한 수순인 거니까 그 자체는 이상할 것도 없고 다만 주변에 대한 이해를 어떤 관념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 살 수 있으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실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체제 속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변호를 덧붙이자면 그 체제 속에서 사는 것도 너무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요구들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체제 속에 사는 것만이 마냥 좋고 편하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엘리트주의라고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는 그건 가치 판단 없이 말하는 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주의의 잘못된 것이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왠지 그걸 모르는 것 같고 자기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거를 어리석다, 우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그렇게 딱딱하고 넘어가는 그 지점을 조금은 보류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실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표현인데 리스펙이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 보면 존중 이렇게 하는데 존경할 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래 위 없이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삶을 왜 저럴까라는 태도로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존중이니까 좀 주변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라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걸 굳이 유신이라든가 뭐 건국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삶은 삶이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이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다른 거보다 이분이 이제 뭐 사연은 이제 뭐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일본 영화를 사랑했다고 해서 일본 영화 뭘 사랑하셨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 사연 이제 더 길었는데 조금 네. 약간 편집을 했어요. 이제 방송 관계상. 일본 영화는 일본 영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와 학창 시절 일본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이와이시 운지부터 해서 네. 수많은 일본 감독들의 영화를 사실은 근데 한국 영화 이게 요즘에는 이제 반일 감정이 대중적으로 좀 심해서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 영화 문화는 90년대까지도 일본 문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게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를 개방했기 때문에 베낄 때가 미국, 일본이었는데 일본 하나 그러니까 백과사전 이렇게 답안지 있잖아. 네. 몰래 시험지 때 하는 몰래 보는 답안지 숨겨놓은 거 그거 두 장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가 한 장 뺐단 말이야. 이제 이거 보지 마. 왜 개방했거든. 예전에는 일본 노래를 그냥 표절을 해도 몰랐는데 이제 대중문화 개방이 되면서 이제 미국도 못 뺏기고 일본도 못 뺏기면서 거기다 이제 인터넷 깔아서 마지막 한 장마저 뺐거든. 네.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도 사실상 일본에 번역되어 있던 책들 그냥 막 다 야매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걸요. 네. 그 일본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모든 출판물을 일본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나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물이 다 있어요. 모든 전공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일 고마웠던 것 중에 요즘 뭐 어딘가에서 몇 년 전에는 뭐 이렇게 뭐뭐적이다라는 네. 모모화, 모모적이 일본식 조어다. 조어를 쓰지 말자는데 적이나 화란 말을 안 쓰면 말이 길어져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말로 넘어가기 위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데 단지 일본 거라서라는 건 그래서 틱을 쓴다? 뭐뭐틱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영어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어식 어미를 쓰면서 신조어들 많이 봤잖아요. 뭐 모모 ED 붙은 모모드 됐다 이제 형용사로 기능을 하고 모모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어식 조어를 이제 어미를 갖다 쓰면서 나이즈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모화 됐다 이런 것들인 건데 그런 식의 조어들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에 이제 한국어에 이제 학문을 위한 한국어가 아직 그렇게 많이 정교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가져와서 사실은 그 옆 나라에서 많이 발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잃는 게 더 많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능적으로 말하면 학문에서의 개념은 단순해야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 말이 짧고 간단해야 개념인 건데 그런 조어를 쓰지 않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편하니까 예를 들어 CPU는 인텔이 좋으니까 인텔 거 사서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그렇게 쓴 거를 학문하는 자의 게으름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거 개발 못해? 왜 우리 이공계들은 게을러가지고 인텔 같은 거 못 만들고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왜 인텔 거 사와? 왜 청와대 들어간 컴퓨터 다 인텔 거야? 한국 거 없어? 카이스트 왜 못 만들어? 국비로 그거 후보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로 국가적 사업이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인데 내 말은
그게 비난과 비판의 영역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필요하고 만약에 되면 좋은 거죠.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지적 게으름과 태만과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어쩌다 이 얘기가 이래로 왔지만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이제 일본 얘기하면 예. 말이 길어지면서 예, 맞아요. 이게 결국 말이 많아. 좋은 말 하려다 성희롱하게 된 맞아요. 아저씨의 미궁에 빠지게 미궁에 됩니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 갑니다. 이거. 아, 네, 하여튼 그쵸. 뭐그 사연자분은 이런저런 이제 다른 분들보다 되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되게 진취적인 분이신 것 같고 그런 종류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시대는 축복일 수 있으니까 그죠? 또 행복하게 주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좀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예. 아, 그럼 저는 뭐 미조구치 겐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영화 감독 얘기입니다. 네. AV 배우 아닙니다. 요즘 일본말 사람 이름 얘기하면 AV 배우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사실 일본 영화면 뭐 구로사와 아키라하고 오지아스 지로 미조구치 겐지 이런 감독들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일본 영화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세서 현재 일본 그게 옛날에는 그 일본 영화적 전통이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이제 반세기가 넘게 지났잖아요. 이제 고인물화 돼가지고 좀 바뀌어라 니네도 좀 라는 말을 하는 지경까지 오긴 했죠. 요즘 영화는 좀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일본 영화 한때 정말 사랑했었기 때문에 공감되는 어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맞아요. 네. 저희가 이게 사연자 자꾸 나무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건 아닙니다. 말하고 좀 반성을 네. 하게 그런 되네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박 박사 20대 때 되게 건방지게 했던 생각보다는 거기에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요. 네. 네. 저의 콧대에 비하면 이분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되게 때문에 순화되셨어. 네. 뭐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연자 나이 때는 진짜 다 바보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 말의 대부분은 한 99%가 지금 제가 방금 한 말의 99%가 27살 시절 저한테 할 말들이에요. 맞아요. 저도 제가 하는 말은 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약간 생각이 들어서 드린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상담을 배우지 않거나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자, 한수성님, 네. 박 박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고생하셨습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